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입니다. 제가 중국과 관련된 영상을 여러 번 올렸죠. 대부분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는데 그 제목은 썸네일에서 보시듯이 땡큐 차이나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나라에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쩌면 그러한 영향의 결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1960년대 초기 산업화에 성공해서 현재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에는 중국의 상황 변화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중국 덕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김로벨이 언제부터 중국바가 됐나 하고 놀라실 분이 계실 겁니다. 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반응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중국 덕분에 선진국이 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상황 변화와 부침에 편승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성장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쳤냐? 먼저 1960년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100불밖에 안 되는 최빈국이었는데 2020년대가 되면은 한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에 이르는 선진국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이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한 150개 가까이 되는 신생국가들 중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혼란과 성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1948년에 중국은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1949년에 건국을 했죠. 당시 둘 다 신생 후진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전부 다 신생 후진국이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친 첫 번째 영향은 당연히 6.25 전쟁이죠. 중국의 참전으로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됐습니다. 1950년 10월경 국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죠.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38도 이북 지역을 포기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분단된 채 휴전이 성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11월부터는 중공군이 주력이었고 이미 괴멸된 북한의 인민군과 김일성은 중공군 팽덕회의 지휘를 받으면서 보조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 양측은 수십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아주 치열한 전쟁의 당사자였던 거죠. 그리고 중국의 참전으로 한반도 분단이 이제 고착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산업화가 10년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 중국과 한국의 발전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제가 이제 중국의 실패라고 달았는데 6.25 전쟁이 끝난 이후 중국은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50년대 대약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참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 대약진 운동은 1958년서부터 1962년까지 모택동이 주도해서 농업과 공업 증산을 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당시 모택동의 지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나 농촌 모두에서 집단화를 추진하면서 세끼 식사도 마을의 공동식당에서 하게 했습니다. 또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며
전국의 참새를 모두 잡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해충이 급증해서 농산물 수확이 확 급감을 해버렸죠. 대약진 운동이 끝나고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참새를 수입해왔다는 우스개 얘기까지 있습니다. 철강 생산을 늘린다면서 마을마다 소형 용광로를 설치해서 집에 있는 모든 쇠붙이를 모아서 철강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어떤 금속 덩어리를 뽑아냈는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100% 불량품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솥과 냄비만 없애버린 꼴이 된 거죠. 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대량 아사식이죠. 중국 당국도 2,500만 명이라는 숫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학자들이 자료를 꼼꼼히 조사해 본 결과 이거는 5천만 명 이상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중국이 경험한 끔찍한 실패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러한 비극이 30년이 지난 후 1990년대 북한에서 벌어져서 300만 명 가까이 아사했다고 하죠. 그러니 참 북한은 한심한 국가입니다. 그때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북한 집권층이 자기들의 실패를 혁명성으로 위장하려고 고난의 행군이란 이름을 붙인 어떤 선전선동 용어에 불과합니다. 그 시기는 그냥 대량 아사 시기입니다. 국가가 주민들을 굶어 죽게 만든 비참한 시기죠. 대략 1962년에 대약진 운동을 이제 종식하고 그리고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즉 1962년에서 196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이제 실패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모택동이 권력 일선에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신룡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최고 책임자가 국가주석 유속이고 그리고 그 2인자가 등소평이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요 시기 한국도 1962년서부터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지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1958년이 돼서야 전후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58년에 GDP가 전쟁 발발 전인 1949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그 후 1960년 4.19, 1961년 5.16 등으로 인해서 정치적 혼란을 겪다가 구테타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62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산업화에 필요한 차관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매국노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 일본과 외교도 정상화시키고 또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송출해서 외화를 송금하게 하는 등 정말 온 국가가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중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어떤 관측에 따르면 1970년대 말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중국 주민들의 생활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약진운동 기간과 문화의 대혁명 기간에 만주에 살던 조선족이 대거 입북을 합니다. 한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여권을 받아서 북한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그냥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중국서 살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잘 사는 북한으로 이제 오는 거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 20년 전에 나이 드신 조선족 분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 말씀이 문화혁명 기간 중에 너무 배고파서 북한에 있는 친척에게 식량을 구하려 두만강을 건넌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시기에는 북한이 중국보다 잘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일은
식량을 얻어오던 그 조선족분이 1990년대 북한의 대량 아사 시기에는 엄청난 양의 식량과 헌옷을 과거 1960년대 자기를 도와준 북한의 친척에게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62년서부터 1966년까지 대약진 운동이 끝나고 중국이 이제 워밍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1962년서부터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산업화를 열심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196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는 또 한 차례의 격변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 기간을 1966년서부터 197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권력을 잃은 모택동의 반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택동이 어린 학생들을 선동해서 홍위병으로 활용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 거죠. 요즘 우리나라 일부 종북 교사들이 어린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교육을 시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이제 선동교육을 하는 걸 보면 꼭 모택동의 홍위병 동원 수법과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 교사들은 심지어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유적지 탐방까지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기간 중 중국은 발전은커녕 퇴행합니다. 그 실용파를 주자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축출하고 중국 전역의 거의 모든 학교가 10년 동안 휴교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문화재를 파괴하고 이 과정에서 등소평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주자파 수괴로 몰린 유속인은 1969년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고문 후유증 때문이었죠. 등소평의 경우는 홍위병들이 집을 급습해서 등소평 아들을 2층에서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허리가 부러져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엄청난 퇴행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1962년 중국은 워밍업을 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1966년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서 1976년까지 이제 퇴행을 겪었고 1962년에 산업화를 추진한 한국은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은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게 이제 된 거죠.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1960년대 초 한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00불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978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때 양국의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1,405불, 중국은 156불. 그러니까 불과 16년 사이에 국민소득이 거의 9배 차이가 난 겁니다. 한국이 훨씬 앞서 나간 거죠. 중국의 혼란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거침없이 성장했던 겁니다. 만약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겪지 않고 순조롭게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다면 이 기간 중 중국은 우리나라 산업화에 큰 걸림돌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혼란을 겪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 경쟁자 없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개발도상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혼란과 퇴행이 감사하다, 땡큐, 차이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경제적 수준으로 우리가 나라를 구분할 적에 우리는 흔히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진국이라는 그 용어는 없습니다. 우리만 사용하는 거고 60년대, 70년대는 후진국을 뭐라고 불렀냐면 저개발 국가, 즉 underdeveloped country.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발전하면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선진국이란 또 용어는 advanced country라고 합니다. developed country가 아니라 advanced country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저개발 국가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죠. 후진국은 빈곤국이라고 합니다. poor country. 제일 아주 극심하게 빈곤한 국가. 그걸 이제 최빈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poorest country라고 합니다. 한국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신생국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들, 선진국, 과거 선진국 하면 미국과 대부분의 이제 유럽 국가들이죠. 그거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좀 차별적인 거죠. 이러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신흥 시장, 즉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 용어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를 기존 선진 국가들이 차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머징 마켓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들의 어떤 우월성을 유지하려는 용어라고 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문화 대혁명으로 중국이 퇴행하는 덕분에 1970년도 후반에 보면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 1인당 국민소득 1,400불, 그리고 중국은 최빈국, 1인당 국민소득 156불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중국의 출발이 한국보다 16년 정도 늦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그런 이제 혼란을 겪은 게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된 거죠. 자, 그러면 1970년대 후반에 한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에 진입한 거, 그것을 이제 미국 언론이 인정한 사례를 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에 보이는 게 1977년도 6월 6일 미국 뉴스위크지 표지입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떤 뭐 주간지나 종이 매체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뉴스위크는 타임지와 함께 미국의 양대 주간지였죠. 그 제목을 보면 The Koreans are coming입니다. 뭐 직역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용어는 어디서 이제 패러디한 건가 하면은 미국 독립 전쟁 당시에 보초를 서던 미국 민병대들이 영국군이 오는 것을 보고 본부에 달려가서 보고할 적에 The British are coming, 즉 영국 놈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라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he British are coming 하면 어떤 경고, 경계, 이 의미가 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몰려오는 사람들의 어떤 공격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표지를 보면 The Koreans are coming, 한국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각종 제품을 들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제 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뉴스위크가 이제 한국을 경계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야 한국 쟤네들 간단치 않아 눈여겨봐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중국이 이제 첫 번째 기회를 60년대, 70년대에 줬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